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밤에 쑤셔서 잠을 못 자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회복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누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주 원인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하면은 염증이잖아요, 염증. 그래서 환자분들이 염증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염증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의 관절 연골이 닳아져서 2차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물도 차고 아프게 되는 병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거.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돼요. 관절 속을 들여다본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얀 것이 관절 연골이거든요.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매끈매끈하잖아요. 이거 정상 관절 연골이고,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게 반호상 연골. 관절 연골과 혼동 많이 해요, 환자분들. 관절 연골은 닳아졌다, 마모됐다 표현하고, 이거는 파열됐다, 찢어졌다 표현하고. 이게 정상 모습인데 연골이 닳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매끌매끌하던 게 이렇게 좀 솜털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관절염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도는 엑스레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MR도 잘 안 드러날 정도고. 이게 조금 이제 연골이 막 이렇게 좀 패였죠. 상당히 심해진 거죠. 범위가 좁지만은 상당히 깊게 패여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 살색이 이제 뼈거든요, 뼈가 보일 정도로 하다가 이렇게 닳아지다 보면은 작은 닳아진 부스러기들이 이제 관절 속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물도 차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통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나요?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엑스레이 좀 보여줄 텐데, 관절 연골이 닳아지면 이제 서서 사진을 찍으면 위아래 뼈가 붙거든요. 그 뼈가 거의 붙을 정도. 정형외과학에서 관절 정도를 분류하는 게 있는데, 헤이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3단계는 4단계 될 때 하는 거예요. 1, 2단계일 때는 안 하고 4단계 때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엑스레이상에서 뼈가 두 개가 완전히 붙어 보이죠. 둘째로 조건은 그러면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아파서 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되게 저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의사에 따라서는 엑스레이상 그렇게 닳아졌으면은 어차피 안 되니까 빨리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통증이 없다, 아직은 지낼만 하다라고 하면 좀 더 쓰세요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장을 초래했을 때 되게 인공관절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심한 단계, 3, 4단계 이상 될 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덜 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 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활동 관리, 체중 관리, 근력 강화 하면서 이제 보존적으로 가는 쓰러지 않고 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1, 2단계에서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절염이 있으면서 반호상 연골 파열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호상 연골 파열이 생기면은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나 불편함에 플러스해서 연골 파열로 또 아프거든요. 그건 더 아파요, 관절염보다. 근데 그런 그대로 못 둡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로 해서 관절 속을 좀 약간 파열부를 다듬어 준다는 이런 수술도 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 계속 물이 차고 그런다 그러면은 활액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관절경을 그것도 공만 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골 파열은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긴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주요 주제인 인공관절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인공관절 수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관절염이 있는 부분을 조금 절제해내고 그 사이에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형을 가지고 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보통 무릎이 이렇게 있다, 이 사이에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공관절, 이거는 이제 실제 인공관절 아닌데 모형은 똑같아요. 그래서 각이 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끼워 넣으려면 여기에 맞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요. 각이 져 있죠, 이렇게. 여기에 딱 맞게 자르고, 요거 밑에 부분 별다른 조직이 없어요. 이제 회사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그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편하고 이게 또 일종의 들어가는 일종의 다리 같은 있고 여기에 맞게 자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평면 자르고 이렇게 구멍 뚫고 그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넣을 때 이거를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쇠하고 이 뼈하고 딱 붙도록 이렇게 해서는 지금은 골 시멘트라는 것을 해서 일종의 시멘트를 발라서 해서 굳어버리면 그대로 바로 굳어요. 그리고 이것도 짤딱 잘라서 여기 이렇게 끼워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모형에서는 이 하얀 것을 베어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유지가 어려우니까 붙여놨는데 원래 이것은 밑에 거 넣고 위에 거 넣고 이건 따로 넣어요. 넣을 때 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이 공간이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맞춰서 이 베어링 두께를 결정해서 마지막에 이걸 넣어줘요. 그래야 무릎이 위아래 좌우로 움직임이 없이 튼튼하게. 이게 수술인데 이제 수술 잘 되려 그러면은 수술하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상 다리처럼 되고 그다음에 구부렸다 폈다도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잘 된 인공관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인공관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반쪽만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케이스가 나오니까 이 안쪽만 좀 달아졌다. 바깥쪽은 거의 건강하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다 뭐 잘라서 바꿀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만 해주는 반치한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양 봐보세요. 이게 반인가요?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반치환술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4분의 1쪽밖에 치환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 걸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되면 수술 부담도 적고 나중에도 훨씬 잘 씁니다. 반치환술이 하신 분들은 수술에 별로 병원에 안 와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인공관절입니다. 정상 사진하고 관절염 사진하고 보여드리고 또 인공관절 사진도 좀 사례로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 보면은 동그라미 찾았는데 위아래 뼈 사이 간격이 널찍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연골이 살아있는 정상 사진이고요. 이걸 관절 이제 다리 전체가 나오고 사진을 찍으면은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손을 그으면 무릎의 중심을 지나는 것이 이것이 정상 배열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여기 관절 간격이 좁아지죠. 되게.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보면 두 개 뼈 사이 간격이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뼈도 좀 자라나고 그래요. 이제 관절염이 한 중등도 정도 된 것이고 여기는 두 개 뼈가 완전히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린 것은 관절염이 아주 심한 거죠. 말기 관절염이죠. 이런 거 인공관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쪽이 달아지다 보니까 다리 축을 그려보면은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손을 그으면은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이렇게 오다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죠. 실제 또 인공관절 사례를 한번 볼게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어보니까 양쪽 다 이렇게 투개뼈가 완전히 붙어버렸잖아요. 무릎 구부리고 찍은 사진은 완전히 붙었고 다리 전체가 나온 사진 보면은 다리가 휘어가지고 이 체중 축이 완전히 밖으로 벗어났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는 거예요. 이 하얀 것이 인공관절이에요. 전체를 다 잘라내고 전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픈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끼워 넣어준 거죠. 이건 정면 사진, 측면 사진이죠. 근데 이렇게 전체를 다 하기도 하지만은 사진을 보면 조금 좀 덜 달아졌잖아요. 덜 달아지고 이쪽이 건강한 경우에는 여기만 해주는 수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반치환술이라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4분의 1 정도 치환해 주는 거예요. 수술을 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수술도 훨씬 더 간단해지고 수술 부담도 줄어들고 수술 회복 과정도 빨라지고 쓰기도 훨씬 잘 씁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거의 뼈가 맞닿을 정도로 달아진 사람들 인공관절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수술 말고도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마취 부분인데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마취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마취는 이제 크게 전신 마취하고 하반신 마취랑 부분 마취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하지 수술들은 하반신 마취를 해요. 척추 마취를 하는 거죠. 네. 척추 마취하면 이제 그 마취 부위 이하로 마취가 되는 수술하고 간혹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되게 수술을 하잖아요. 인공관절을. 그러면 이제 척추에서 뼈가 막 자라나기도 하고 그래서 척추 마취가 마취 침이 안 들어가는 수도 생겨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전신 마취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척추 마취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망치 소리 들리고 긴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처럼 수면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마취를 합니다.
수술 중에는 뭐 마취로 통증을 못 느끼더라도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수술 후 통증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예, 이제 수술 후의 통증은 우리 환자분이 느끼는 건 두 가지인데, 수술 후에 굉장히 아프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견디냐 이것하고, 둘째로는 무릎 구부릴 때 아파서 죽어본다더라.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많을 정도. 두 가지거든요. 수술 후의 통증은 무통주사를 되게 해요. 근데 무통주사를 뭐 혈관으로 하기도 하고, 척추 쪽에다가, 척추마취 현 쪽에다가 경막에 맞춰서 그것도 하고 하는데, 또 이제 그 사타구니 쪽에 대퇴 신경 쪽에 마취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술하는 마취과 선생님들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최근에 굉장히 좋아서 요새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첫날 밤을 보내. 이제 이상한데 그 어떤 수술 첫날을 잘 보내십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무통 주사 자체가 덜 들으면은 다른 주사약들이 많이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컨트롤하고 대개 하루 정도 지나면은 그 수술 통증으로 고생하지는 않아요. 되게. 아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관절을 구부릴 때 이때 너무 아파서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그렇게 통증이 좀 어떤가요?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 특히 환자분들 사이에는 그거 무서워서 수술 못하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수술 후에 이제 무릎을 구부려줘야 되잖아요. 관절 운동 범위를 얻으려면은. 그럴 때 이제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이 억지로 막 구부리잖아요. 굳어있는 상처는 낫지도 않았는데 그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저희는 구부리는 걸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수술 후에 CPM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CPM.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알 수 있을 정도 기계 이름이 됐는데, 다리를 올려놓고 각도를 조절해놓은 그 다리 각도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줘요. 기계가.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하고, 병실에가 3개가 방이 설치된 방이 있어요. 그게 수시로 가서 이제 그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로 거의 충분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통증을 못 이기고 또 이제 진도가 늦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도수치료, 물리치료사 하는데, 그때도 포인트가 뭐냐면 환자분이 마치 참을만 할 정도, 그렇지만 조금은 또 이제 좀 아플 정도, 이렇게 해서 달래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환자분이 CPM이라는 기계도 140도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40도 가더라도 실제 무릎은 한 120도나 이렇게 가거든요. 조금 남은 것은 환자분 스스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하고 나서 운동하면서 아프다, 그것은 옛날 얘기. 저희 인공관절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뭐 관절 운동을 보통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 실제로 걷는 것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도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일반 사회에 알려져 있는 것도 많이 틀려요. 뭐 인공관절 수술한다 그러면 한 2-3달, 서너 달 못 걸어다닐 거 각오하고 막 농사 정리하고 가게 정리하고 오신 분들 많아요. 실제로 이틀 지나면은 이제 핏주머니 빼고 이틀 후부터는 이제 아까 말한 CPM 기계 운동 스타트하고, 이제 병실에 보면 이제 보행 보조기 있거든요. 보행 보조기로 화장실을 다녀보세요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다닙니다. 실제 고령도 다 다녀요. 그 정도예요. 인공관절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잘 이해될 것 같은데, 관절을 고정시킬 때 골 시멘트를 이용해서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오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관절을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취 직후에는 이제 마취도 그렇고 통증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실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도 뭐 다음 날도 화장실 가서 드들려면 드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틀 후면은 걷기 시작해서 화장실 다니세요. 오늘 거의 다니시고 그대로 이제 조금씩 이제 상처가 나서 가면서 회복이 되면서 점점 들어가고, 뭐 한 1-2주일 되면은 뭐 목상도 다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형 보조기 없이도 다니기도 하고, 2-3주 되면 되게 퇴원해서 퇴원할 때 목발 없이 이렇게 보조기 없이 되게 할 수가 있으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회복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서서히 이렇게 가죠. 수술도 잘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재활 운동도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 수술 후에 실제 결과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또 이 부분도 생각해 보니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일반인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도 하고 못도 하고 등산도 다 하는 걸 100점이지 않겠어요? 네. 거기에 평균적으로 90점 이상이에요, 되게. 근데 되게 이제 초기에 한 1-2년 지나서 이제 안정이 됐을 때 90% 평균,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은 95점도 되고, 좀 덜 좋은 분들은 85점, 80점도 되고 그래요. 남자분들은 근력이 좋으니까 훨씬 좋고, 95점 근방에 가깝고,
근력이 좋고 이제 젊은 사람들, 근력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좀 좋죠.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수술해도 아프다는 분들 많이 있다고 소문나 있거든요. 수술해도 계속 아프다고 한다.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인공관절이 어지간해서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염증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계속 아프시던 분들은 꼭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걸로 신경통이 다리에 오는 것을 무릎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걸 잘 구분을 해서 해줘야 이제 제대로 찾아다니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이면 척추를 보러 다녀야 될 것이고 무릎은 무릎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릎에 의한 통증은 무릎만 아파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걸을 때 무릎만 아파요. 척추로 인한 통증은 무릎뿐만 아니라 허벅다리나 종아리나 이런 게 두리뭉실 넓게 아파요. 그걸로 구분하면 되는데 그게 쉽게 구분이 안 돼서 외래에 오시면은 막 여러 질문을 드려야 겨우 그게 드러날 수가 많아요. 네, 그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겠네요. 중요합니다. 네. 추가로 또 궁금한 것 중에 인공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재수술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되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한 10년, 15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를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년, 15년이라고. 근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되게 15년 내지 20년이라고 하면 충분히 하고 뭐 지금 25년, 30년 돼도 쓴 사람 많고 그래서 되게 수명은 얼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5년 내 20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15년 내 20년 되면 다 재수술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수명이 15년 내지 20년이니까 그게 아니고 15년 내지 20년이 되면은 이제 재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 쓰면은 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때의 재수술률이 10%가 못 돼요. 거의 한 6, 7%나 이렇게 돼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되게 65세 이상 이렇게 수술하면은 잘 관리했으면은 이제 평생 되게 쓸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것만 믿고 또 막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일단적으로 잘 관리해 간다 이렇게 전제하에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특히 그리고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수술 후에 관리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건 어떤 건가요? 그것도 저는 활체근이라고 얘기해요. 활체근. 발책은. 네. 활동 관리. 이거는 활동 관리는 활동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하시라. 그런다고 해서 너무 인공관절까지 했는데 너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너무 조심조심 하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적절하게 일상생활 하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 정도가 나는 일반인들이 하는 생활 정도라고 봅니다. 일반인처럼 거의 생활하라 그거죠. 그렇지만 일반 생활에서 벗어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외에 가서 남들이 한 4km 걸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걸은다랄지 그때는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남들 자전거를 얻었다든지 차를 얻었다든지 가야죠. 이런 거 노력. 등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등산을 또 한다랄지 오늘도 오전에 진료하는데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지 말하기는 그런 거 조심하는 거 활동 관리, 체중 관리 같은 활동을 해도 체중이 무거우면 충격이 더 많이 가고 이제 무리가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중 최소한 찌지는 말아야 되고 많이 찌신 분들은 빼는 게 좋죠. 셋째로는 근력이 튼튼해야 관절이 튼튼해 잘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넘어질 때 예방 관리도 되고 근력이 좋으면 그리고 체중을 근력이 좀 흡수해줘요. 근력이 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분들은 근력이 좋아져요. 훨씬 더 기능이 좋다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주로 강조를 해요. 네, 활책은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반 사회에서 알고 있는 거 조금 다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공관절을 빨리 해야 되냐 늦게 해야 되냐 보통 그런 말들 많이 있거든요. 쓸 때까지 쓰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면 수술해라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런 말 많이 듣고 환자분들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이대의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가, 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는가, 또 환자분의 어떤 활동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돼. 건강하게 여러 사람도 만나고 활동력 있게 살아야 돼. 내 나이가 한 60대 초반이야. 그런다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활동을 잘하면서 사업도 잘 영위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나이가 젊다고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절고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사업하고 그러면서 맞지 않죠.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그 환자분들 나이와 활동 정도, 그다음에 자기의 욕구나 이런 거, 일상생활 지장 정도를 잘 따져서 맞춰서 수술해야 된다. 무조건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끙끙 앓으면서 견디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이 크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재훈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